권세원, 정준호, 홍경헌. 네, 다들 카메라 좀 온. 카메라 온 해주세요. 왜 안 하는 거야? 다 할 때까지 나 수업 안 할 거야. 그리고 시험에 대한 얘기도 안 할 거야.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시험에 대한 얘기도. 그리고 시험 대빵 어렵게 될 거야. 갖다 각오하세요. 지하철? 오케이. 지하철을 이해. 네, 윤지아 선생님 지하철 오케이. 자, 볼 거야. 시험 문제를 어렵게 갖고 갈 것인지 얼굴을 공개할 것인지 선택하세요. 아예 또 반은 안 켰네. 그래요. 왜 제가 카메라 켜라고 하냐면은 지금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참석자 숫자가 뜨긴 떠요. 20분 뜨긴 뜨는데 저 혼자 공허한 떠들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 슬프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 12월에 올해 제가 슬픈 일이 많았어요. 회사에 UFO 오케이 인정. 근데 사실은 이제 올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제가 이제 올해를 조금 회고를 해보자면 올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올해 조금 제 인생에서 2021년이 잊혀지지 않는 해가 될 건 확실해요. 왜냐면은 올해 초 2월 달에 2월 1일 날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그래서 3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올해 2월 달 한 달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그랬고 3월 달은 아버지 보내드리고 뭐 장례 치르고 뭐 하고 그리고 뭐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정신 차릴 쯤 가을쯤 되고 여름 지나 가을 되니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가 또 해롱해롱거리고 올해는 쉽지 않은 쉽지 않은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이 많으셨죠 개인적으로. 서로 사실 이렇게 만나서 뭐 이런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BF MBA는 사실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서 어, 이 OH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마이크 다 키세요. 마이크 키세요. 마이크 키시고 오늘 마지막 기회 한마디를 하고 가자. 이런 모토로 한 말씀 하세요. 내가 다 시킬게. 알았어. 시키는 거 좋아하시지? 서사원 선생님 한 말씀 하세요. 자, 마이크 키고 올해 어떠셨어요? 올해 코로나 안 때문에 들려요.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마이크를 키셔야 될 것 같은데 음소거를 켜져요. 음소거 안 되는데 왜 안 들리지? 들리시나요? 죄송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왜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권명 선생님 올해 어떠셨어요? 네. 저도 좀 바쁘게 잠깐만. 내, 바쁘게 내 잘 건가 문제인가 봐. 잠깐만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올 어, 1년이 어떻게 잠깐만. 가는지 잘 내 모르게끔 빨리 문제인가 봐. 왜 난 다 안 넘어가서 들리지? 예, 너무 잠깐만요.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잘 건강하게 무사히 무탈하게 아무나 말씀해 보세요. 예, 내 거가 문제인 거죠, 지금. 잠깐만. 그러신 어떡하지? 잠깐만요. 내 거가 뭐 문제인가 봐.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목소리 듣고 싶은 마음에 하루 종일 설레었는데 지금 왜 안 되는 걸까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들려.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죄송해요. 제 목소리 들리죠? 네. 들려요?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네. 네, 여러분께 안 들려. 여러분 거 미안해요. 아무나 한 말씀 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들려. 됐어 이제. 자, 다시 시작할게요. 이 가끔 안 될 때가 있어. 답답해 죽겠어. 권명 선생님. 아, 네. 저도 1년 네. 동안 좀 바쁘게는 보냈는데 무탈하게 잘 보낸 것 같아서 저는 그나마 너무 다행이고, 그게 지금 또 이렇게 대학원 공부까지 이제 거의 마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현 선생님 네, 어디 같이 계신가 봐. 마스크 쓰고 계신 거 보니까. 외부입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직업상 네. 좀 많이 힘들었는데 잘 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이겨냅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세 선생님. 네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육군 중위로 군생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또 퇴근하고 나서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군생활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군인 같지 않으세요? 느낌이 전혀 군인 같지 않은 느낌인데? 예, 6개월 뒤에 연예인 저는 느낌인데? 멋있어요. 맞습니다. 중인님. 저는 병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장교들 보면은 이게 긴장돼. 신의수 선생님. 아까부터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매 수업 시간 시작할 때마다 교수님의 밝은 인사 덕분에 수업을 재밌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6월에 전역을 했고요. 저도 육군 중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남은 군생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은. 이상 선생님. 행복했습니다. 말하는 게 있었는데 잘 한 해를 마무리하게 돼서 다행이고 아까 말씀 주시긴 했는데 그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술 연구도 가입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 선생님, 강민석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직장 2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 대학원에서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이제 조금 환기될 수 있는 돌파구가 돼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강의였습니다. 아이고야, 감사한 일이네요. 네, 그렇군요. 예. 됐습니다. 서상원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세무서에서 다양한 편지가 날라왔었는데 굉장히 나라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무지해서 이런 걸 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 늙은 납세 조합 이런 것도 가입해서 네, 좋은 대출을 그런 것도 5% 있어요? 할인도 받게 되고 네, 다양한 거를 배우고 익혔던 올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좋습니다. 아이고야. 정준호 선생님, 아이고, 예쁜 딸이 또 뒤에서 또 응원을 해주는구나. 네,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아기가 없어야 되는데 아기가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가부터 인사 한마디 해. 아가야. 안녕하세요, 그래도. 안녕하세요. 예쁘다. 뭐 코로나 때문에 저기 뭐 직장 생활하고
이제 네. 대학원 수업도 들었는데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이제 배우는 것 같고요.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배워서 반갑고요. 네, 네. 아이고야. 전환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예, 올해는? 안녕하십니까. 네. 한 학기 동안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 회계사님하고 이제 말씀 나누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법인과 관련되어 있는 세무를 현실에서 이렇게 항상 컨설팅 해주시는 분하고만 이제 말씀 나누다가 이렇게 과목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좀 깊이 있게 이 분야를 좀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고, 다른 원우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활기차게 활기차게 강의를 시작하시는 교수님 덕분에 아주 자칫 좀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는 강의가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인사 나눠서 너무 좋고요. 일단 이 처음 모두에 우리 다음 11일이죠. 11일 날 있을 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먼저 제가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11일 날 11일 날 맞나? 헷갈리네. 하여튼 뭐 시험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험 범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전부 다예요. 중공서 안 받잖아요. 그렇죠? 싹 다입니다. 싹 다이고 시험 문제는 총 6문제입니다. 6문제. 6문제고 문제는 법인세에서 3문제, 소득세에서 2문제, 부가세에서 1문제를 출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험 방식은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그러니까 A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런 식의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A에 대해서 자세히, 최대한 자세히, 상세히 쓰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이고 60분 안에 한 문제당 10분 정도씩 배정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쓰시면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범위가 너무 넓지 않니? 라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 넓은 범위에 대해서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거, 진짜 굵직굵직한 거. 법인세에서 이래서 예상 문제 여러분들이 한 5-6문제만 뽑아본다고 하면 굵직한 걸로 뭐뭐가 나올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 그 안에 들어갈 거예요.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부가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굵직굵직한 A, B, C는 뭐가 있을까? 법인세에서, 소득세에서, 부가세에서. 그래서 굵직한 A, B, C를 선택해서 사전적으로 정리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예상 문제, 예상 답안을 뽑는 과정 중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걸 정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기말에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뭐 1등부터 100등까지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정리할 시간을 따로 갖지 않으면 정리가 잘 안 돼요. 사람이니까. 바쁘니까. 일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제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드리는 거고, 그걸 시험이라 방식으로 나름대로 강제하고 있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굵직한 예상 문제를 뽑아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방식은 당연히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온라인으로 카메라 온 해서 감독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픈북이 아니라 정리한 걸 남대로 메모라이즈 정리하셔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오픈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열심히 나름대로. 그런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다음에 시험지는 제가 이제 워드와 한글로 양식을 설정해서 그거에 이제 시험 시간에 딱 맞춰서 오픈을 시킬 거예요. 시스템에서. 그러면 그걸 이제 뭐 보시면 되는데 워드가 됐든 한글이 됐든 어쨌든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문제지를 출력해서 그 수점에서 출력해서 손으로 수기 작성해서 그거를 사진 찍어서 PDF 파일로 스캔해 가지고 올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시스템에서 받아줄지 확인한 다음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핑보다 손글씨가 더 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지 확인한 다음에 그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시험에 대해서 혹시 질문사항 있을까요? 운영팀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워드 파일 혹은 한글 파일에 직접 타이핑해서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제가 문제지와 답안지 같이 있는 거를 드릴 건데, 그걸 오픈되는 순간 바로 출력하셔서 거기다 답안지 수기로 작성해갖고 그걸 스캔 뜨셔서 올리셔야 돼요. 다만 이거의 단점은 제한된 시간 내에 출력도 해야 되고 스캔도 떠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더 제약될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으니까 그건 잘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험에 대한 공지 마치고 시험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카메라를 온을 하게 되면 네, 카메라가 제 얼굴을 비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오픈북으로 제가 책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뭐 제가 다른 유인물을 보고 있는지 어떻게 그게 걸러지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엄밀하게 요즘에 토플 시험을 집에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토플 시험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카메라 ON을 하고 등 뒤에다가 큰 전신 거울을 놓고 책상 밑에다가도 카메라를 또 설치해서 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라인으로 시험 감독을 엄밀하게 하려면 그 정도 준비는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자존심이 있죠. 그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맡기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성적을 나름대로 잘 드려요. 웬만하다는 뜻은 성실하게 쓰면 뭐 한두 줄 썼다 답은 못 드리는데 성실하게 준비해왔다라는 게 느껴지면 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한 걸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면 감독이 다소 미흡한 거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좀 맡기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소한의 감독만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제한된 시간 내에 6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정리한 거를 뭐 찾아보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막 두두두두 풀어 나가야 될 거예요. 최소한 한 문제당 분량을 어느 정도 쓰셔야지만 답을 드릴 거예요, 점수를. 그 한 문제당 분량이 너무 부족하면 충분히 정리가 안 됐다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법인세까지 정리했고요. 소득세, 부가세를 물론 열심히 수업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저랑 이제 뭐 바뀐 내용, 강의 내용과 다른 내용들도 있으니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세팅 좀 할게 기다려 주세요. 어저께까지 고3 친구들 논술이 지난주 일요일 날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채점을 했거든요. 저 경영학과에 온 친구들. 1640명? 1640명 걸 채점을 했더니 또 눈이
아른아른거려요. 잠시만요. 지금 화면 공유 잡은 거 잘 보이시나요? 교재 보여요? 네, 네. 보입니다. 네. 잠깐. 세트. 네, 됐습니다. 네. 혹시 이제 제가 강의하다가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창 보고 추가적인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파트는 소득세 파트이고 소득세에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법인세 관리. 법인은 소득이 그냥 하나란 말이야. 하나 뭉쳐서 그거에다가 누징으로 때려가지고 세율 맡기는데 소득세는 법인보다 개인이 덜 똑똑하다는 차원에 접근했고 그래서 소득의 종류를 쪼갰잖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8개. 2023년이 되면은 금융투자소득이 새로 추가되긴 하지만 그건 뭐 그때 돼봐야 알 문제니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총 8개의 소득으로 쪼갰고 8개 중에서 6개만을 묶어서 종합소득이라고 묶어서 과세하고 있고 다시 2가지 분류되는 양도와 퇴직은 따로따로 과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세에서 제가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과세하는지 과세 방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하게 됩니다. 다시 또 종합과세로 들어가게 되면 종합과세 안에서는 우리가 6가지 소득이 있는데 그걸 무조건 다 합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융, 이자 배당 소득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 원천징수 하죠. 하다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또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시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근로자라고 가정했을 때 내년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실 것이고 연말정산을 하면서 우리가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도 하고 또 교육비 공제,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는 교육비 공제 같은 세액 공제를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시겠죠. 그거와 똑같은 로직으로 종합소득 공제 및 종합소득 세액 공제 시스템을 갖고 오게 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조정해 주는 것이고 종합소득 공제 등을 적용시킬 때는 종합소득, 즉 여러분의 근로소득 플러스 사업소득이 있다든지 혹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는 게 있다든지 혹은 기타 소득이 좀 많다든지 하시면 그걸 합쳐서 종소신고를 내년도 5월 달에 하시게 되는 구조죠.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자료가 변경됐긴 했지만 특별하게 추세 없이 우리 부담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도 내용이 막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전체 중에서 근로소득에 관련된 소득세 부담이 점점 늘고 있다. 동영상 강의랑은 다른 부분의 교재를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그런 것 그냥 참조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의 찍을 당시와 달라진 게 최고 세율이 소득세가 42에서 45로 늘어났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소득세는 총 8단계 누진 구조이고 최고 소득세율은 45%가 됩니다. 그렇죠? 세법 공부했는데 소득세율이 얼마야? 이런 건 아셔야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개인 단위 과세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개인 단위 과세인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 같은 거 얘기할 때 특히 1세대 1주택 얘기할 때는 1인 1주택이 아니라 한 세대라고 묶어서 양도소득세 규정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소득세에서는 개인 단위 과세라는 걸 전제 조건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세대로 묶는 예외적인 사항들도 있긴 하다라는 걸 볼 필요가 있고요. 45% 구간 횡설됐다는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10억 초과 부분.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45%면은 지방소득세 10% 가산하면은 49.5거든요. 49.5. 그러니까 사실은 10억을 초과하면 물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49.5를 내는 것도 맞지만 전체로 툭퉁 치면 여기서부터 40이 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10억 넣는 뭐 어떤 회사의 CEO가 있다고 치면 10억을 받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 10억 중에 4억 정도는 세금을 내는 구조이다. 라는 얘기죠. 원칙은 종합과세한다고 하지만 실제 대부분은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훨씬 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소득세의 과세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을 완납할 수도 있고 예비적으로 일단 낸 다음에 뒤에 가서 정산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근로소득에 관련된 소득세는 완납적 원청징수일까요? 예납적 원청징수일까요? 채팅에 답을 올리세요. 채팅에다가 멍 때리지 마시고. 그쵸? 예납이죠. 뭘 통해서 하는 거죠? 연말정산. 그쵸?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쌍방향 호흡해야지 이게 긴장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이제 강의 내용과 달라진 게 여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게 2023년도 이후에 과세되는 걸로 신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023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돼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이게 실제로 계획한 대로 신설이 되고나면 현재 시점에서 이자 혹은 배당으로 있던 아이들의 상당 부분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불유과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정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소득세에서는 이제 거주자냐 거주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자가 누구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예요. 이것은 미국 사람이든 뭐 그러니까 완전 노란 머리 미국 사람이든 모두 관계없어. 그냥 한국에 183일 넘게 있었어? 그러면 세법상 봤을 때 너는 거주자이니까 너는 국내, 국외 모든 소득을 합쳐서 세금 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뒤에서 여기서 봤다시피 거주자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얼핏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런 규정 적용하지만 비거주자한테는 적용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그래서 뭐 해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86일 있었다. 한국에 184일 못 있는 거잖아요. 3일을.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한국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 한국에 여러분 명의를 갖고 있는 집을 갖다 팔 때 그게 현재 시점에서는 1세대 1주택 규정이 9억이 기준이잖아요. 고가주택 미치니까. 근데 그 들으셨죠? 그저께 신문 나온 거. 이제 내년도부터는 현재 고가주택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오르기로 됐습니다. 맞죠? 내년도부터. 그러면은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집을 팔 계획이 갖고 있다라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무조건 물론 이제 9억 미치라면 관계없지만 9억에서 12억 사이라면 가격이 무조건 기다리는 거죠. 판단을. 그렇죠? 그래서 파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절대적으로. 어쨌든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서 굉장히 적용되는 내용이 다르다. 거주자가 무조건 유리할 수 있다. 부동산 갖다 파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금은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12월 31일이 아닌 상속이나 출국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말씀처럼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계산 구조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거보다는 이자, 배당 따로 가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근로도 있고 사업도 있다. 그럼 무조건 더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근로가 있으면서 이자가 있어. 이거는 무조건 더하는 거 아니죠. 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2천이 넘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제가 요번에 비상장사 주식을 갖다 팔아서 1억을 벌었어.
나 근로자인데 기상장사 주식 갖다 팔아서 1억 벌었어. 그러면은 종합과세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Yes or no? 노죠, 답은. 왜? 주식 갖다 판 건 양도소득이니까.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하는 거니까. 근로랑 더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른 질문. 펀드를 갖다 팔아서 1억 벌었어. 그때는 더하는 거예요. 왜? 펀드는 배당소득이거든요. 배당소득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금융자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자산을 갖고 투자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펀드 중에서도 국내형 주식 펀드는 그렇지 않죠. 또 국내형 주식 펀드는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 구조, 이런 계산 구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전체 이런 계산 구조는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가세든 우리가 법인세를 이해한다, 혹은 소득세를 이해한다, 부가세를 이해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가 무엇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세금을 낸다 이거예요. 우리 옛날 강의 초반에 어떤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틀이 하나 있다. 그 5가지다. 맨 처음에 누가 걷니? 라는 게 있었는데 우린 이 누가 걷니는 별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공부한 모든 세금은 다 국세니까. 그걸 빼내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무엇에 대해서 걷니라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둘 다 소득이야. 소득. 그렇죠? 대상 소득이었단 말이야. 부가세는 소득은 아니죠. 재화 용역의 공급인 거죠. 그래서 무엇에서 걷니? 누가 내는 거니? 납세 의무자가 누구니? 법인세 납세 의무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 납세 의무자 정리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니? 라는 부분이 이 계산 구조죠. 그렇죠? 어떻게 계산하니?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니? 라는 부분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틀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에서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보면도 신설된 거 제가 제시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자 소득, 경비 인정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기본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요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강의 자료에 안 놓쳤는데 이게 지금 비실명 같은 경우도 최고 세율이 42%일 때 42였거든요. 지금 현재 45니까 실제로 비실명 하면 안 되는 거여서 최고로 높은 세율을 적용시켜서 45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실명 배당소득에서도 바뀌었을 거예요. 뒤에 붙일게요. 넘어가고 여기서도 42가 45로 뛴다. 바뀌어야겠죠. 최고 세율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미리 고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금융소득에 있어서 이거 강의 내용이 없어요. 잠시만 보세요. 이걸 왜 집어넣냐면 금융소득이 워낙 중요한데 그거가 이해하기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자료를 집어넣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강의 보충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떠한 금융소득이 존재하면 현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오래 산대요. 다들 얼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충 평균적으로 우리가 은퇴를 60살쯤 한다고 치고 평균적으로 연령이 80세가 되니까 20년은 기본 더 살아야 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시간도 65세로 떨어져 있고 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금으로 생활을 하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다 사실이잖아요. 지금 국민연금 맥스 받아봤자 200 받아봤자 현상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 200 가지고는 사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재테크를 해서 자산을 형성하셔야 될 필요가 누구한테나 있는 거죠. 부동산이 됐든 금융이 됐든. 근데 부동산을 하려면 덩치가 좀 있어야 돼. 종잣돈이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금융에 손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을 손을 댔을 때 금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의 일단 1단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텍스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걸 한번 로직을 잡아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금융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따져볼 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금융상품이 비과세 상품인가를 확인하셔야죠. 비과세인가.
거꾸로 질문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금융투자 소득을 얻었을 때 질문하는 거야. 이 소득은 세금을 내라? 안 내라? 그쵸? 그래서 비과세인가 아닌가를 먼저 질문해 보는 거죠. 비과세라면 당연히 텍스 없이 바로 떨어지고 아웃되겠죠. 우리는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과세가 아니라면 이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진 않나 하는 금융소득은 아닐까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스텝 2예요. 무조건 분리과세 한다는 건 이게 금액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그 항목에 해당하면, 그래서 어떤 A라는 금융투자를 했는데 그 A라는 투자는 무조건 분리과세야.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1억이라는 이익을 실현했다 하더라도 종합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의미가 약간 퇴색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있는데 그게 종합과세가 된다면 부담이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쳐져서 누적이 돼서 눈덩이가 커지니까. 근데 이런 분리과세가 되면 납세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분리과세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질문한 거죠. 두 번째는. 세 번째. 그러면 그 말고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건 없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금액이 우리가 아까 제가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거 관계없이 단돈 100만 원만 되더라도 종합과세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해외에서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게 있나를 확인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게 조건부 종합과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내가 무조건 종합과세가 300이고 조건부 종합과세가 1,800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무조건 종합과세 300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여기 지금 1,800이 있어. 이 1,800은 무조건 종합과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맞으면 종합과세가 될 거야.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 두 개를 합쳐서 무조건 종합과 조건 종합을 합쳐서 여기 써있다시피 이 두 개를 합쳐서 2,000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1,800이 종합과세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반면 합쳤더니 2,000 이하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300만 종합과세 된다는 얘기죠. 300만. 무조건 종합과세는 요 300만 종합과세가 되는 구조란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케이스는 1,800이 아니라 1,700이라면 두 개 합쳐서 2,000 이하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금융소득을 이야기할 때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비과세니? 아니. 그러면 혹시 무조건 분리과세니? 아니. 그럼 혹시 무조건 종합과세니? 아니.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니까 나머지는 조건부 종합과세이구나. 이거 조건에 맞으면 종합과세 되는 건데 조건은 어떻게 따져보는 거냐면 무조건 종합과 조건부 종합 이 두 개를 합쳐서 2,000과 비교를 한다. 두 개를 합쳐서 2,000이 넘어가면 종합, 2,000이 안 넘어가면 무조건 종합만 종합 가는 구조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소득을 어떻게 과세할지에 대한 구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니까 비과세는 별게 없고요. 지금 얼마 없고 이런 것들이 무조건 분리과세 된다는 건 사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있죠.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 직장 공제에 뭔가 돈을 넣고 거기서 뭔가 더 돌려주는 알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그냥 분리과세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도 고쳐야겠다. 실명 45%. 실명 45%. 네, 무조건 종합과세는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은 것들은 해외 금융기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원천 인수해서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세금을 넘겨주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받은 자가 종합과세 신청한다라는 겁니다. 분리과세가 안 될 테니까 맨 처음부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 첫 번째 거는
국내에서 분리과세를 하기 위해서 원천수 했었어야 되는데 어떠한 사유든 원천수가 안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은 이런 일은 없고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쌀집 사장님이 빵집 사장님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원천수가 안 됐을 수 있으니 이자 받은 자가 종합과세 신고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비과세도 아니고 무조건도 아니고 무조건 종합과세도 아닌 애들을 조건부 종합이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 두 개 합쳐서 2,000 넘으면 종합, 이거 두 개 합쳐서 2,000 이하면 무조건만 종합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드렸던, 그래서 혹시 2,000이 넘게 되면 2,000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 때리고 2,000까지는 14% 세율 때린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표시된 거죠. 2,000까지는 14, 2,000 넘는 건 기본 세율 적용한다. 물론 2,000이 넘게 되면 2,000 넘는 것만 종합과세인 건 아니고 전부 다가 종합과세이긴 하지만 형평성 문제를 위해서 2,000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본 세율을 적용시키고 2,000까지는 14%, 일반적인 분리과세 세율인 14%를 적용시킨다라는 논리였죠. 네, 이거 설명 열심히 제가 했습니다. 혹시 이 금융소득 제가 강의 안 한 부분, 새로 강의한 부분에 대한 질문사항 없으세요? 혹시 오늘 바로 질문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이해가 지금 확실히 안 돼서. 그래서 질문이 바로 안 나오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이메일 주시면 이메일 보고 이해 잘 안 된 부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소득은 다 지금 이중과세를 하고 있긴 하지만 명확한 이중과세,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에서도 이중과세 소득하고 있나요?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해요? 네? 다들 지금 카메라 끄고 뭐 하고 계시나 진짜 궁금하네. 있긴 있는 거야? 내가 혹시 여기 지금 있는 지금 네 분만 보고 강의하고 나머지 다 지금 없는데 나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떠드는 거 아니겠죠? 아니죠? 아닙니다. 네, 감사해요. 저 올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죠? 힘들었어요. 또 그게 제가 그 코로나 걸렸잖아요. 코로나 걸려갖고 저는 백신을 지금 못 맞아요. 못 맞는다면 안 돼요. 어쨌든 안 맞는 게 맞는지. 어쨌든 그런데 내가 이제 겨울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겨울 방학에 이제 저희 애들 데리고 어디 좀 가보려고 했더니 숙소를 좀 가보려고 했더니 주사 안 맞았다고 못 오게 한대. 거기는 무조건 못 온대. 주사 안 맞았다고. 그래서 억울해갖고 내가 진짜 걸린 것도 억울한데 놀러 오지도 말라 그러고. 에이, 그래요. 오케이.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법인세에서도 소득세에서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식이 다르잖아요. 법인세에서는 우리가 수입 배당을 입금물상일 제도, 나와 너의 관계에 따라서 조정해주고 있고, 소득세에서는 그로스업 제도, 그 법인 단계에서 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귀속법인세만큼을 더하고 그 금액만큼을 배당세 공제로 빼주고, 방식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취지는 똑같은 거죠. 이중과세를 조정하려고 하는 방식에 대한 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설명 많이 드렸죠, 제가? 그래서 여기서 더한 걸 여기서 뺀다. 빼는데 다 빼주는 더한 것만큼 여기 더한 게 100이라고 빼는 것도 100을 다 빼주는 건 아니다. 요 한도로 빼준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도라는 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를 댐으로써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아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특례에 적용되는 일반 현출세액과 비교 현출세액의 차이 금액을 한도로 빼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한 것만큼 다 빼주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 말의 취지는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긴 해주지만 다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새로 집어넣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2,000이라는 게 배당 소득으로만 구성될 수도 있지만 2천만 원이라는 건 이자 배당으로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이자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 500만 원, 배당 소득이 한 2천만 원인데 그 배당 소득 중에서도
조정 대상이 되는 배당도 있고 조정 대상이 안 되는 배당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1,000만 원 쪼갤게요. 그러면 도대체 조정을 할 때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천만 원 초과된 부분, 아까 여기 써 있다시피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된 부분만이 조정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자 500, 조정 안 되는 배당 1,000, 조정되는 배당 1,000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블록을 쌓아야지만 조정이 가장 많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가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겠다는 거야. 밑에서부터 500, 조정 안 되는 100, 1,000, 조정되는 1,000을 싸면 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확률이 조정 대상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제일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렇게 쌓아야지만 이렇게 되면 여기가 1,500이니까 최소한 이만큼이 요거 두 개 합쳐서 1,500이니까 1,000 중에서 500만큼이 2,000을 넘었으니까 500이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안 쌓고 방향을 거꾸로 싼다고 칠게요. 거꾸로 만약에 밑에가 조정되는 거 1,000, 그 다음에 비조정 1,000, 500을 싼다고 치면 여기서 2,000을 자르게 되면 이 500은 이자 소득이니까 전액 다 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순서를 어떻게 쌓냐고 가정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자부터 싸면 500이 조정될 수 있지만 배당부터 싸면 위에 올라간 500은 조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의 취지는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만든 취지는 가급적 조정을 하기로 했으니 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정 대상이 되는 배당 소득을 제일 위에 3층에다 갖다 올리겠다라는 가정입니다. 네. 이제 더 풀어보세요. 풀어보실 것이고 할게요. 그다음에 사업소득 부분은 법인세 내용과 90% 일치해요. 90%. 법인세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세무종의 용어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용이 똑같죠. 결산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조정을 해서 세법상 사업소득을 만들어내는 구조인 거죠. 내용 너무 갈게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부동산 임대라는 게 워낙 특별하다. 특별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업소득을 얘기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은 특별히 좀 특성이 다른 게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결손금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셨지만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날 때는 2월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소득 결손금이 나면 다른 소득과 퉁칠 수 있어요. 당해연도에.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퉁칠 수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무조건 다음 연도로 2월에서 퉁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인 거죠. 2월이 된다 하더라도 타소득이 존재할 때 타소득과 퉁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과 약간 다른 특성이 있다라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 얘기할 때 특히 이 부분 간주임대로 얘기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법인세에서도 존재했었어요. 맞죠? 그런데 차이점이 좀 있는 게 법인세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법인세에서는 간주임대를 계산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법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꼴백이 실린 애들만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꼴백이 실린 애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 자산의 50% 이상 하면서 차입금이 자기들보다 2배 이상 넘어가는 애들만이 법인세의 간주임대로 계산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 소득세에서는 모든 부동산 임대업자예요. 모든 다 한다는 거예요. 다 간주임대를. 물론 주택의 경우는 약간 다르게 갖고 한다는 얘기가 있죠. 주택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3억을 넘는 거에 대해서 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건이 뒤에서 보면은 보증금이 3억 넘는 경우 그리고 3주택 이상의 경우에 한해서만 주택은 간주임대를 계산하는 거고
주택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요해요.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택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부동산 임대 없다면 건물을 임대했다 개인이 그러면 건물에 대한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주택은 예외로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자 중에서도 3주택 이상의 자의 경우에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근로소득은 여러분들이 근로자의 신분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약간 이해도가 다른 소득에 비해서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훨씬 높을 거라고. 요즘에 군인 분들 계시는데 군인 중위 되시는 분들도 연말정산을 할 때 군대에서 해주시나요? 개인들이 홈택스 하시나요? 군인분들은? 군대에서 다 해주죠. 회사에서 했는데 시간이 모르겠네. anyway. 어쨌든 홈택스에 가면은 요즘 잘 돼 있어요. 그쵸?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택스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번 가을 학기에 이 텍스 수업을 하셨으니까 내년 바로 다음 달이면 1월 달. 1월 달에 연말정산 하실 때는 여러분 스스로 직접 좀 잘 챙겨 보세요. 그냥 나라가 알아서 잘해줬겠지. 나라가 잘 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뭐 종부세 관련해서 난리인데 종부세 고지서가 나왔단 말이야. 고지서가. 근데 그 고지가 잘못됐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잘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또 거기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콘텍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설명드렸으니까 잘 했을 것이고 새롭게 제가 강의 내용 말고 추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질문들 하세요. 넘어가면서 연말정산, 일용 근로자, 부대 근로자, 네, 연말정산 하실 것들 이 구조화에서 연말정산 하시는 거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 올해 교육비 세액공제 안에 교육비 세액공제 전액되는 거예요. 본인 거는 대학원까지. 자녀나 배우자는 안 되는데 대학까지만 가능한데 본인은 대학원도 가능해요. 전액 다. 그러니까 잘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은 일단 넘어를 가면 될 것 같아요. 연금소득은 특별히 여러분 많이 공부 안 해도 되는 게 우리 연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잖아. 그치?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강의 씨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연금 중요해요. 그래서 연금 관리, 개인연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꼭 체크하셔서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여러분 은퇴 후의 생활에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는 지금 전체 8개 소득을 놓고 봤을 때 앞에서 말했던 5개와 뒤에서 말할 퇴직 양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그걸 제외한 소득을 말하고 있죠. 지금 가상자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2022년도. 네, 요거 유예됐죠? 유예됐습니다. 가상자산 좀 난리인데 이거 일단은 과세 유예한다. 언제까지 모르겠죠. 최소한 올해 벌어들인 것들을 내년도 이후에 과세 안 한다. 그다음에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일단 이렇습니다. 뭐 1년 유예했다고 하지만 언제 될지 모르겠다. 가상자산 모르겠다. 혹시 하신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코인이나 NFT? 있어요? 저한테 한 4년 전쯤에 제 앞방에 있는 교수님이
오늘 막 오시더니 그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거야, 비트코인. 그래서 도대체 모른다고. 경영학과 교수가 그것도 모르냐고. 잘 모른다고 했더니 막 설명을 해주더니 자기는 그거 투자한다는 거야. 나보고 하라는 거야, 막. 나는 잘 모르는데 뭘 해요. 또 콧방울 꼈지. 그때 했으면 학교를 그만뒀을 텐데. 그때 투자를 딱 해갖고 그냥 학교를 멋지게 그만두고 그냥 했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세상이 참 놀라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가상, 메타버스 요즘 난리긴 하지만 그 교수님 내가 물어봤어 그분한테. 교수님 아직도 갖고 계세요? 했더니 팔았지. 그러시더라고. 그분도 대박 못 얻었어. 급등하기 전에 팔았어. 사람 마음이 그래요. 조금 오르면 팔게 돼. 그래서 그분도 아직까지 제 앞방에 그냥 잘 계십니다. 오케이.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경비 60% 인정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룰이다. 얘기고요. 기타 소득, 여기서 기타 소득의 여기서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액과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의 차이는 아시죠? 경비를 빼기 전과 후라는 차이는 명확히 아시죠? 얘는 경비 빼고 난 금액이 300이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경비를 만약에 60%로 가정한다면 대충 750만 원 정도의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근로자라고 가정하고 근로자인데 근로 외적으로 고용관계 외적으로 기타로 벌어들인 돈이 총수익 금액 기준으로 750을 넘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내년도에 5월 달에 근로와 기타 소득을 합쳐서 종소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특례에서는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거는 부당행위상 부인. 기본적으로 신고 납세 주기를 하니까 납세자를 믿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특수 관계자끼리 부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짜서 뭔가 행동하는 것들은 부정하겠다. 이 내용은 법인세에도 있죠. 제가 또 정리하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몇 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A라는 규정이 법인세도 있고 뚝세도 있어. 또 부가세도 있어. 이렇게 같은 A라는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다는 말의 뜻은 그 A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쵸? 예. 중요하니까 여러 법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예. 그거에 대한 확인하실 될 것 같고. 공동사업 소득은 원래 소득세는 개인별 거주자,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동사업장을 거주자로 본다는 게 특례란 사항이에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결손금. 결손금 공제는 법인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법인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는 거예요. 다만 방식이 다르죠. 법인세는 그냥 법인이 벌어들인 것들을 쭉 15년 이렇게 공제해도 반면 소득세는 그게 아니라 사업소득에 벌어들인 것들을 순서에 맞춰서 그렇죠?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이렇게 순서에 돌려서 공제를 하고 공제가 안 되면 이월시킨다 이런 규정들이죠. 부당해산 부인, 현저한 이익 차이 다 똑같죠 법인세랑. 공동사업장을 거주자 본다는 게 특별한 내용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당해산 부인과 연결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손이 나면 순서대로 깐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타소득에서 안 된다. 예외적으로 주거용은 가능하다.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결손금 공제가 지금 법인세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세법 개정된 사항이죠. 법인세도 개인소득세도 공제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결손금을 소급 공제한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법인세에서도 있었던 얘기예요. 그쵸? 종합소득공제 아시다시피 여러분 가족 등이면 생계 같이 하는 사람들이면 기본적으로 나이와 소득 금액을 물어서 간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금액의 기준은 요거다.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을 합쳐서 100만 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양 가족이었는데 다른 소득이 없어 단년까지. 근데 올해 집을 파셨네. 집을 팔았어. 그러면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 금액이 나온다면 올해의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 나오면 여러분이 이 내년 1월 달에 연말정산 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부양을 얻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직장 같은 게 없다 하더라도. 집을 갖다 팔면 연간 합계액이 100만 원 넘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요즘 같은 때 집을 미치고 파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로 나이가 많거나 등 하면은 아까 기본공제에다가 더해준다는 얘기죠. 추가로. 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주택마련 저축은 공제율이 40% 이런 거 외우고 있을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굵직한 건 아니다 이런 것도 그렇죠? 이런 건 굵직한 게 아니니까 이런 숫자 같은 걸 외우냐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시면 안 돼. 왜? 여러분들은 오늘 정시 뭐 드셨어요? 3초 안에 안 나오면 그게 여러분의 상황이야. 뭐였지? 오늘 정시 뭐 먹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택물한 저축은 40% 공제하는 걸 쓰도록 답안을 요구하면 이거는 고문이지 고문. 그치?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착해 보이지 않아요? 착해. 이해할 수 없어? 아무도 화안 해주네. 못됨을 보여드리마. 신용카 소득공제 알 수 없어. 나도 모르겠어 이제. 알 길이 없어. 너무 복잡해갖고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년도 후반기보다 올해 전반기를 더 쓰고 이거 막 따져서 해준단 말이야.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걸 받읍시다 이제는. 신용카 소득공제는 손댈 수가 없어요 이제. 너무 복잡해져. 저도 모르겠어. 내 것도 나도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서. 해준다더라.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결정세 구조 똑같이 나왔고 세율 기관 새로 신설된 거 제가 집어넣어놨고요. 감면은 별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 감면 소득세표 별거 없어. 감면 신경 쓸 필요 없고 세액공제만 신경 쓰면 되는데 전통적인 세액공제가 있어요. 배당세액, 직장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그다음에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통적인 세액공제고 이 전통적인 세액공제에다가 이제 과거에는 소득공제로 있었던 내용들이 세액공제가 내려와서 자녀, 출산, 연금, 보험료 이런 것들이 의료비, 교육비 등이 들어왔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컴퓨터에서 잘 물고 들어오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경을 맞췄다. 이런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50만 원. 이런 거 못 내고 들어와요. 여러분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 교복해줬어? 그것도 교육비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못 물고 들어와요.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라는 뜻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탈세하진 않지만 더 낼 필요 없는 거잖아. 낼 만큼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세에 대한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 개요. 신고 납부는 뭐 해야지. 신고. 근데 우리는 뭐 대부분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에 우리가 신고 납부할 필요 없죠.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가 원천징수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테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알아서 신고 납부해줘야 한다. 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 했으니까 이런 것들 추가적인 설명으로 봐. 그다음에 퇴직소득은 여러분 깊게 보지 마세요.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완납적 원천 징수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퇴직금 줄 때 딱 정리 끝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언제 입사했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룰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너무 여러분 이것까지 다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퇴직소득 하면 발생하면 원천 징수로 끝나는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넘어가세요. 전부 다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양도. 죄송합니다. 양도 갑니다. 양도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눈덩이가 커졌거든. 눈덩이가 커지면 세율 적용돼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죠.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양도가 일어나면 이건 결국 뭐냐면 자산의 이전이에요. 자산의 이전을 할 때는 양도란 방식도 있지만 증여란 방식도 있고 상속이라는 방식도 있어요. 자산을 이전할 때 맞죠? 차이점은 양도는 유상으로 넘기는 거고 돈 받고 증여와 상속은 무상으로 넘기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은 그분이 살아 계실 때 넘겨주면 증여고 그분이 그러니까 넘겨주는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넘겨주면 상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전한다거나 혹은 이전받는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양도, 증여, 상속 중에 하나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의 세부담을 가장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 받을 때도 혹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줄 때도 이 세 가지 옵션을 같이 놓고 각각 시뮬레이션을 해서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양도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이고 수업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는 제가 강의를 하지 못했어요. 다만 여러분 교재 뒤에 보면은 제가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해놨어요. 굉장히 잘.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교환의 뒷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면 나도 잘 정리해놨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양도를 공부하고 있고 유상을 넘기는 거. 이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한 관문은 그룹을 쪼개는 거죠. 그룹을 쪼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룹을 쪼개서 가는 게 일단 양도도 기본 공제를 적용시키는 게 달라진다. 250만 원을 적용시킬 때 같은 그룹 내에 여러 개를 팔면 250이지만 A그룹, B그룹, C그룹을 하나하나씩 팔면 250, 250, 750 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이 발생했을 때 서로 퉁칠 수 있는데 손익을 그때 퉁칠 때는 같은 그룹 내에서만 퉁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A에 속하는 부동산은 2개 갖다 팔아야지 퉁치는 거지. 부동산 하나, 주식 하나 갖다 팔았어. 그럼 퉁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이 중요하다. 첫 번째 관문이고 두 번째가 앞에 말씀드렸고 아까 서두에서 네, 양도세 기본적인 계산 구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서 비용 얼마 쓰고 얼마 남겼다라는 것이고 또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이 장특공이라는 게 많이 달라졌는데 이 뒤에 설명드릴게요. 장특공은 있다. 장특공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이고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면 여기서 말하는 장기는 3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면 투기가 아니니까 세부담을 낮춰줄게라는 거였는데 과거에는 기존 여러분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3년에서 10년까지 보유만 하면 맥스 80%의 공제를 해줬어요. 양도 차익의 80%니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20억이 됐어. 양도 차익이 10억이잖아. 10억에 80%인 8억을 빼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주고 보유로는 맥스 40%, 거주를 추가로 더 해야지만 40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유는 10년 했어. 근데 그 집에 거주한 건 3년만 거주했다 칠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집, 내 명의 집이지만 나는 딴 데 전세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 보유는 3년, 10년 했으니까 보유 10년 40% 했다가 거주를 3년만 했다면 3년이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12%. 12%. 그래서 52%만 까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거주와 보유를 조건을 따로따로 갖고 왔다는 게 굉장히 커다란 변화이다. 세법 개정된 사항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의사결정할 때도 내가 세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거주도 해야 되고 보유도 해야 되는데 그 짝을 잘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이 최소한 3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도 잘 맞추고 3년에서 하루만 넘어가도 그래서 3, 4년이니까 4년에서 하루만 넘어가도 4, 5년을 넘어가는 거니까 구간이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지금 4%, 8%가 보유,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집에서 보유하면서 살고 있다 가정하면 하루만 더 살면 4%, 8%가 늘어나는 공제율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부담을 절세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보유 기간,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언제 취득했고 언제 양도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단 하루 차이로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언제 취득한 건지, 언제 갖다 파는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굉장히 면밀하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 대충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거주하는 집이 1, 2년 지나가면 내가 이 집을 언제 취득했더라? 잘 몰라. 까먹었단 말이야. 그렇죠? 서류를 잘 챙기고 어쨌든 올해가 언제 이사갈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들 잘 확인하시면서 의사결정 해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특공 얘기 그 얘기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룹별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법 개정 강특공 얘기. 비과세 중에서 우리는 주로 관심 있는 게 이거죠. 주택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 조건은 제가 말씀 다 드렸고 보유기간, 거주기간, 취득일, 양도일, 거주기간, 전입일, 전출일을 잘 맞추셔야 한다. 최대한 전입은 빠르게, 전출은 늦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도 비과세 적용을 해준다 이런 얘기 있죠. 사유들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 주택의 기준이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9억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국회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부터는 12억으로 뛴다. 내년에 고쳐놓을 건데 어쨌든 내년도에 뛴다. 여러분 올해 집할 거 아니라고 한다면 내년은 12억, 2억이다. 양도차선 동일 그룹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2월 과세는 배우자 크게 좀비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징여공제가 6억 5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특수관계자 여기 지금 배우자도 아니고 직계동의도 아닌 경우에는 그냥 특수관계자는 징여공제가 굉장히 작거든요.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당해상 분위를 묶어서 간다. 이야기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9억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에 다 이게 12억으로 바뀌겠죠. 산식들이. 공시소득은 이렇게 제가 써놓긴 했는데 23년도에 일단 내년도 선거 좀 보고 선거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지켜보고 가는 걸로 합시다. 네, 여기까지 소득세 설명을 드렸는데 소득세 전반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말씀들이 없어. 조용하신 어느님들. 그 경영대학원 자체에 대한 건의사항 없어요? 제가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경영대학원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대학원에 우리 MBA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제가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경영대학원 자체에 대한 건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힘 닿는 대로 나름대로 해소해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소할 수 있거든요. 혹시 뭐 건의사항, 불만사항, 아쉬운 점, 혹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이런 거 있으실까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도 괜찮아. 교수님 중에 이런 강의 하는 분이 있는데 강의가 진짜 너무 이상해요. 이것도 괜찮아. 말씀하세요. 그분 강의 뺄게. 이런 강의 너무너무 좋아요. 늘려주세요. 그분 강의 늘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자에 맞춰서 강의도 시험을 안 볼 수도 없다니까요. 지금. 왜?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기회를 드리는 거야. 무슨 기회?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내가 안 드려봐. 솔직히 말해봐. 안 드리면 여러분 정리하겠어요? 수업도 덮어버리겠지. 저라도 그럴 거야. 저라도. 뭘 더 들어요? 더 듣게. 수업을? 그래요? 이런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저에 대한 칭찬은 학교 플랜카드를 거세요. 플랜카드를. 학교에다가. 나한테만 하면은 부담되잖아. 이런 말고 우리 저희 학교의 전체 홈페이지 가갖고 교수님 사랑해요. 강의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올리시란 말이에요. 오케이.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좀 쉬었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 있고 부가세를 못 받기 때문에 시험 예제 하나만 들어주세요. 참. 그 얘기 안 했다. 시험 문제가 A는 설명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중에 법인세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세무조정 문제가 있어요. 세무조정 가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세무조정 파트, 세무조정 하는 거, 입금 불산입, 송금 불산 이런 거 있죠? 세무조정 하는 문제 있으니까 한번 잘 공부하세요. 됐죠? 예제 하나.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좀 힘드시겠지만 부가세 갈게요. 부가세 늘고 있다. 계속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거래가 확대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료가 그냥 우리나라 부가세가 굉장히 낮다란 자료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건 아니고 우리는 10% 고정되어 있는데 거진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랑 같은 나라가 일본 정도 같고요. 더 낮은 나라는 캐나다 7%, 5%인가 그 정도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여기 보는 것처럼 이 OECD 기준인데 이 정도에 와 있어요. 10%, 20% 정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소비세라는 거, 간접세라는 거 설명 여러 번 드렸고 특별하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은 수입에서 비용 빼서 남은 돈 등이 과세 표준으로 잡히는 금액인데 얘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게 아니고 매출의 10% 곱한 거가 되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과세 표준이 된다. 실제로 납부세액은 매출의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빼줘야지 납부세액이 나오는 전당의 공제법을 쓴다라는 거 설명드렸고 과세 물건은 재화용역 공급, 그다음에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재화의 수입도 포함하고 있다. 수경세 조정, 소비지구 과세 원칙, 영세율. 그다음에 부가세 문제인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면세 제도.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다들. 저 굉장히 중요한 개념. 면세가 뭐고 영세율이 뭐고 부가세 굉장히 중요하고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설명을 여러분 드렸으면 됐고 납세음자는 사업자이다. 그다음에 다른 세금과 달리 굉장히 빈번한 일반적으로 4번
법인 같은 경우에 4번 발생한다. 사업자 등록에서 이게 기존의 것보다 빨라졌어요. 이틀 내. 근데 사실 이틀 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사업자 등록 지금 신청하면은 당일 줘요. 당일. 일반적으로는 당일 주는데 이 기간이 짧아져서 어쨌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당일날 주는데 혹시 길어진다, 조사할 게 더 있다면 과거 5일보다 짧아진 이틀만 기다리면 준다. 더 짧아졌습니다.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매입세 공제를 해줄 텐데 그것도 혹시 바빠서 못했으면 그 사업 과세 기간이 종료할 날부터 20일, 7월 20일까지만 하면은 이거 싹 다 묶어서 공제해 준다라는 제도이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지금은 종이세금계산서 쓰는 자들이 거의 없어졌는데 그 기준이 더 적어져서 법인은 전부 다이지만 지금 이게 3억에서 2억으로 떨어졌어요. 2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다 전자세금계산 써야 된다. 세법 개정 2억. 과세 물건 거기에다가 재화의 부수재화 이야기, 공급 의제 이야기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명은 따로 안 할게요. 중요한 따로 말씀드렸고요. 실무적으로 간주 공급은 되게 빈번한 이슈를 많이 만들어요. 이게 공급이냐 아니냐.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 가액 과세 표준 같은 건 너무 세법으로 바뀐 내용도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공제율이 바뀌었는데 공제율 바뀐 거는 여기 지금 9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한테 그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직접 등을 하시는 분한테 좀 공제율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바뀌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래 세금계산서 누가 발행하는 거죠? 팬놈, 산놈. 팬놈, 그쵸? 공급자, 그쵸? 근데 공급자가 발행 안 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산놈, 매입자, 산놈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특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물건을 판 만큼, 결과적으로 물건을 산 만큼만 매출세, 매입세로 잡아야 한다라는 논리로 반품난 것들, 대손난 것들 이런 것들은 대손난 것들은 받지 않는다. 돌려받은 것들도 빼준다 이런 얘기고 과세와 면세를 경업하는 제가 여기 예에서 버스 얘기했었죠. 버스 이거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나면 안분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영세율, 면세율, 간헐사 다 중요한데 영세, 면세는 설명을 아까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다. 그다음에 간이가해사에서 바뀐 내용이 있는데 간이가해사 그 강의 내용에는 4,800만 원이었던 게 이게 8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범위가 세법 개정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4,800만 원 이하에 있는 자들, 미달에 있는 자만 간이가해자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8천만 원 미달자까지 갔으니까 범위가 더 넓어진 거죠. 간이가해자의 넓어지가 범위가 넓어진 굉장히 큰 변화이고요. 그다음에 업종이 좀 추가됐다. 전기가스 그런 건 뭐 볼 수 있고 그 예제에서도 다 금액이 8천만 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간이가해사 대상이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영세하다는 정의를 과거에는 4,800으로 봤는데 지금은 8,000을 봤으니까 영세하다는 정의가 넓어진 거죠. 그래서 또 바뀐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간이가해사는 세금과세 발행 의무가 없어요. 발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이가해사 중에서 4,800에서
8천 사이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간이가에서는 세금경세를 발행하지 않는다가 옳은 말이었다면, 이제는 간이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경세 발행 의무가 없지만 간이가회사 중에서 4,800에서 8,000 이하의 공급대가 갖고 있는 자는 세금경세를 발행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간이가회사 중에서 세금경세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놈, 해야 되는 놈이 쪼개져 있다라는 게 달라진 상황입니다. 간이가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유리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절차를 통해서 계속 그 업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될까라는 것들을 서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니까 바뀌어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매입 재고 납부세 계산할 때도 이게 0.5로 바뀌었습니다. %가. 옛날에는 110분의 10이었잖아요. 10, 100분의 10 이렇게 0.5로 그냥 통일해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게 3천만 원이었잖아요. 얘는 4,800만 원 미치면 간이가회사로서 과세 안 한다. 즉 결론적으로 4,800에서 8,000 사이에 있는 애들이 간이가회사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오케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문해 주세요. 사실은 부가가치세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이 회사 등에서 세무조사가 튀어나온다면 무조건 세무조사에서 적발될 수밖에 없는 항목이에요. 그거는 꼭 납세를 잘 못했다 혹은 탈세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수로 판단의 다름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실무를 하실 때는 건 바이 건으로 많이 처리하셔야 되고, 또 특히나 실무자 입장에서 뭐 매입, 그러니까 구매 담당자이건 뭐 영업하시는 분이건 판매하시는 분이건 부가가세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꼭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그 회사의 세무팀 등의 자문 컨설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영세를 적용할지 면세를 적용할지 일반을 적용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매출 애누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매출 할인과 애누리가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어쨌든 깎아주는 거잖아요. 매출 할인이든 매출 애누리든. 그런데 이게 특정 대리점에 혜택을 준 거는 접대성이라고 봐요. 접대비.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접대라는 거는 특정한 자, 일반적인 관계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접대를 하겠죠. 특정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접대가 되면은 우리가 접대가 되면 기본적으로 접대비 등에 대해서는 면세 적용이 안 돼요. 항목이 뭔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면세 적용이 안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접대비에 문제가 있고 걔는 면세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질문한 바는 문제가 있는 건 맞고 접대비로 보기 때문에 접대비와 관련된 면세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게 하나 이슈이고, 두 번째 일반적인 매출 애누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접대 매출 애누리를 하면 아마 여기서 말씀하신 게 제가 느낌은 특정한 거래처에만 준 게 아니고 모든 일반적인 거래처에 뭐 매출 애누리 반품 등이 존재한다면 물건의 하자 등을 해서 애누리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접대한 건 아니죠. 물건의 하자 등이 있어서 반품 처리된 거에서 애누리 깎아주는 거니까 그건 접대라고 볼 수 없는 이슈가 있어서 접대비로 분류하지 않겠다. 접대비 분류 안 되면 면세 적용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하여튼 제가 이번 한 학기 텍스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기대했던 바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제가 텍스 전문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세상을 살면서 텍스라는 걸 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점점점 더 그래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사회가. 그래서 텍스라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세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 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세무적인 이슈가 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그런 바람이 좀 여러분한테 투영이 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 나가실 때 혹은 개인적인 가정사를 꾸리실 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나온 게 펀드나 ETF 매도 시 차익을 양도로 구분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배당 소득의 정의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 얻은 이익, 집합 투자 기구라 함은 여러 사람한테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애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받은 소득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배당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배당으로. 그러니까 주식 양도가 아니라 내가 투자를 했고 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500원 얻었으면 그 500 얻은 알파를 배당받은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세법 규조상으로는. 그러니까 걔가 양도가 아니라 배당 소득으로 들어가서 종합과세 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2023년도부터 양도소득으로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현재 양도소득을 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양도소득, 우리 소득세는 다 열거주이기 때문에 양도소득 안에 열거를 해놔야 되는데 열거 안 해놨어요. 그러면서 배당에 따라 열거를 해놨단 말이야. 그럼 왜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해놨을까?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양도소득에서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 상장사 주식 투자는 비과세 한다고 말해놨고, 그 다음에 파생 상품 등이 있긴 한데 파생 상품의 양도가 들어간 거는 비교적 최근 일이고, 그리고 펀드 같은 거 가입한 걸 파생이라고 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 분류 체계 안에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으로 분류해 놓은 것인데 그걸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양도. 분류 체계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금융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잘 된 거예요. 분류과세로 갖고 오는 게 월급이랑 합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또 5천만 원까지 공제도 해주고, 또 양도차 손익을 서로 통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금융투자를 하는 차원 입장에서는 기존의 방식, 현재 방식이 아닌 2023년도 이후의 방식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양도 차손,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주식 투자한 거는 무제한 비과세하는 거잖아요. 무제한. 그런 면에서는 약간 불리해질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양도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도 있다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오늘도 OH 오셔서 또 많으셨고, 특히나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 과정으로 입학을 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한 달쯤 남은 올해도 기말 시험도 잘 보시고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조금 어떠한 연이 됐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혹시라도 텍스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수업을 끝나더라도 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책